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동산교회 지금 세 번째 왔어요. 세 번째 불러준다는 건 저를 약간 좋아한다는 의미로 제가 새겨듣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안산이 사실은 되게 멀고 저는 또 고향 일산에서 왔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산에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특별히 이제 저기 외국인 거리 있잖아요. 다문화 거리, 먹을 거 너무 많고 신기하고 막 이런데, 오늘 좀 일찍 와서 거기서 좀 재밌는 시간 보내다가 왔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이고 또 좋은 청년들이 많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 같은 청년의 시기가 있었고, 제가 올해 57, 57인데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20대고 또 10대 후반이고 미래가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57, 60살이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좀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따라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PPT를 원래는 딴 교회는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하는데 안산 동산교회 시스템은 누가 틀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틀어주시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저에게 PPT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일터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85년도에, 여기 85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85년도에 동구현상 졸업했고요.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삼성물산이라는, 예전에는 다 그 삼성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때인데 공부 잘 못해갖고 삼성을 갔어요. 삼성에 가서 일하다가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92년부터 섬유업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만 30년 섬유무역에 종사했네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2002년에 해서 올해 이제 만 20년 됐고요. 브랜드 헬렌스타인이라는 걸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IBF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독학생회 이사고, 그 IBF가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연합처럼 돼 있는데 그게 이제 IFES라는 단체예요. 거기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다 사교육 때문에 다 힘들어했을 텐데 우리나라의 사교육 고통에서 학생들을 좀 해방시켜 주자라고 하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NGO에서 제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제 꿈이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계속 말하는데 그 고아와 과부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름대로 취직 못한 청년,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퀴즈를 할 건데요. 뒤에 사진이 나오면 이제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자, 저긴 어딜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써갖고 잘 안 들려. 어디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PPT 넘길 때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아보겠어요? 네. 타지마. 네, 좋습니다. 어디 빨리 말해주세요. 네?
안 들려. 에? 빨리 말해. 에? 어디요? 네, 베트남 하롱베이 맞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기 다 가봤잖아요. 응? 앙코르와트, 예, 좋습니다. 아, 실력 있네요. 네. 여기는 예, 태국. 예. 여기는 여기 어디일까요? 어디? 저 뒤에 두 개 그 청탑 이거는 막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모르시나요? 예, 독일의 쾰른 대성당입니다. 쾰른입니다. 예, 이건 좀 어렵군요. 여기는 이건 많이 가봤잖아요. 여기는 예? 안 가봤어요? 코로나라 못 가봤나? 예? 아시는 분 손 번쩍 들고. 몰라요? 아, 우리 세대보다 더 해외를 못 갔나? 예. 여기는 하이델베르그예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네, 넘겨주세요. 여기는 예, 베를린 성벽. 요 저쪽 동네가 공부를 좀 잘하고 경험이 풍부한 것 같아 보니까. 예, 여기는 어디죠? 예, 파리 에펠탑. 여기는 써 있어요, 답이. 예? 안 들려. 예, 스위스. 예, 융프라우 요호. 아우, 발음도 좋네요. 네. 여기는 어디죠? 예? 예, 스페인 어디? 예, 가우디 나왔어요. 예. 예, 스페인이죠. 네. 여기는 예, 두바이. 여기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예. 여긴 어디예요? 예, 이집트. 여기는 예? 예, 시드니. 네. 여기는 그랜드 캐년. 네. 여기는 예, 런던. 여기는 이건 잘 못 맞추던데. 이건 어딜까요? 이거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이건. 응? 어딜까요? 예, 이건 에베소, 예, 에페스 이게 그 도서관입니다. 에페스 도서관. 여기는 예, 평양. 네, 예, 굉장히 오래전에. 예, 여기까지 연습 문제였고요. 지금부터 문제가 나가는데 제가 선물 준비해 왔어요. 예,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침대에 깔고 자면 너무 잠이 잘 온다는 예, 스프레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문제를 이 동네에서 되게 잘 맞췄는데 거기서 잘 안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예, 이제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제가 누가 제일 빨리 드는지 보고 지명할 거예요. 자, 이 모든 사진에 공통점이 있는데, 자, 공통점 나는 안다. 손 번쩍. 손 들었어요? 손 든 거예요? 손 번쩍 들어야지. 예. 아니, 크게 말해봐. 안 들렸어. 4번씩 방문했던 아닙니다. 땡. 네.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땡. 네. 안 들렸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제가 만들리면 답이 아니에요. 마스크 잠깐만 내리고 말해줘봐요. 못 들었어 내가. 스티로폼 박스? 아니에요. 이 전에 사진까지. 네. 네, 맞습니다. 큰 박스 보내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답이 나오네.
예, 박수 크게 쳐주세요. 아, 그 동네가 공부를 잘하더니 역시 문제도 잘 맞추네요. 네. 예, 제가 지금 여건이 5개쯤 되는데요. 지금 이제 6개쯤 됐나 봐요. 예. 도장 찍을 데가 없어서 사증 추가라는 페이지 추가를 해서 꽉 채워서 예,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돈이 많다. 예, 돈이 많다. 또 예, 많이 다녔다. 비행기 많이 탔다. 출입국 많이 했다. 예, 여러 나라 가봤다 이런 거죠. 예, 부럽습니까? 진짜 부러워요? 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도장을 많이 찍고 사실은 제가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려면 오늘 밤새도 다 못 볼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몇 개만 골라 갖고 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데 과연 부러운 삶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넘겨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고를 나왔어요. 지금은 실업계, 인문계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66년생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이 60년대생일 거예요. 저랑 이제 비슷한데 엄마들이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남존여비 이런 거 굉장히 강해서 딸은 살림미천, 아들은 집안을 이끌 기둥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 뭐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페미니즘 이런 거 없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고 잘 나가고 싶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중3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저랑 이제 3살 차이 난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집안을 이끌 기둥이니까 오빠는 대학을 가야 되고 2명 대학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또 동생들도 있으니까 너는 상고 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상고로 진학을 했어요. 상고 진학 이퀄 졸업 후 취업, 취업 후 결혼, 이게 인생이 딱 짜여진 각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상고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상고에 나왔기 때문에 참 너무 가보니까 생각 외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저랑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뭐 영어, 지리 뭐 이런 과목 너무너무 잘했는데 전교 탑으로 잘했는데 상업계 과목에서 얘기하는 과목들은 다 낙제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내신이 완전히 죽을 쓴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때는 어땠냐면 제가 80년대 취업을 했잖아요. 85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막 올림픽 특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한데 저희 때는 진짜 개나 소나 다 취직됐어요. 취업을 못하는 일은 없었고 취업을 2-3개쯤 해가지고 골라서 어디 갈까 뭐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취업 기회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업이 굉장히 잘 됐고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삼성 가려고. 너 왜 공부 안 해? 삼성 가려고. 왜냐면 삼성이 아무나 막 받아주니까 삼성보다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 안 하면 삼성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 되게 못해가지고 제가 삼성을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삼성물산에서 제가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무역 관련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삼성물산에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비료 수출하는 일을 했어요. 비료를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비료 수출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비료 아나요? 네, 비료 알죠? 네, 농사 이렇게 뿌리는 비료인데 85년도로 여러분들 시계 나 태어나기 전이니까 잘 이제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85년도에 일을 했을 때는 어떠냐면 메인 시장이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데가 메인 시장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가 안 됐고 베트남하고도 수교가 안 됐고 안기부가 있어서
길에서 말 잘못하면 끌려가서 삼청교육대 가고 막 이런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주로는 비료를 필리핀이나 태국으로 수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료가 어디로 나가냐? 중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중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베트콩으로 비료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어떤 거랑 같으냐면 우리 지금 북한에다가 뭐 보내고 받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제 마음에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중공하고 거래가 돼? 안 잡혀가고 지금 잡혀가야 마땅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때 삼국간 무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 서울이 있고 삼성물산 홍콩이 있어요. 삼성물산 홍콩은 어떤 회사냐면 한국 회사가 아닌 거예요. 삼성물산 홍콩은 홍콩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서울은 삼성물산 홍콩에다 물건을 팔아요. 이거는 합법이에요. 그리고 삼성물산 홍콩은 중국 회사랑 거래를 해요. 홍콩 회사와 중국 회사의 거래는 합법이에요. 근데 물건은 어떻게 가요? 서울에서 중국으로 다이렉트로 가요. 서류는 돌아가지만 물건은 바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삼국간 무역이라고 해요. 지금 삼국간 무역이 너무 보편화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삼국간 무역은 아주 최첨단의 무역인 거예요. 어머, 중국하고 이렇게 거래가 되네? 근데 저는 제2외국어를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했어요. 근데 또 재수 없이 제가 중국어를 전교 1등한 거예요. 쓰지도 않는 언어를. 그러니까 내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중국에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품게 됐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베트남으로 수출을 했다고 했는데 베트콩으로 수출했다고 했는데 베트콩 역시도 그때는 저희랑 국교가 없었어요. 아니 여긴 또 어떻게 가지?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 일본에서 이렇게 오시는 일본 요시카와 상이라는 분이 때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방 하나 딸랑딸랑 들고 오셨는데 그분이 왔다 가면 저에게 쏟아지는 오다가 뭐였냐면 저분한테 커미션 송금해. 커미션이라는 게 뭐예요? 수수료잖아요. 수수료. 그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가방 들고 왔다 갔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을 어떻게 벌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트콩 정부하고 관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베트콩 정부가 사는 거예요. 삼성물산은 베트콩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 할아버지는 소개했잖아요. 말로 소개 몇 마디 하고 부동산처럼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챙겨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식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산업. 자기 물건 아닌데 물건 없이 자기가 가진 지식만 가지고 파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개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딱 얻어맞았어요. 돈 있어야 사업하고 뭔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란 나라에 돈 없어도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개를 잘 교묘하게 이렇게 합성을 시키면.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회사를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아무런 것도 안 해주는 거죠. 저 중국어를 되게 배우고 싶어서 회사에다 신청했어요. 회사에 이제 어학 강좌가 있었는데 저 중국어를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어는 미래를 향한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남자 사원만 가르쳐주고 고졸 5급 여사원 나부랭이는 못 배우는 거야. 회사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 이빠이 받아가지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구나, 부품 취급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리고선 나는 중국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졸업하고 3년 만에 다시 이제 학력고사, 지금은 수능인데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를 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네,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그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아주 삐까뻔쩍한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내신을 40% 반영했는데 고등학교 내신이 바닥이에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중국 무역을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 중국 무역을 할 때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이제 중국에 무역하게 되면 빅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 중국 인구 이제 지금은 13억인데 12억이었어요. 야, 12억한테 껌을 1원짜리 하나만 팔아도 12억 원. 야, 10원짜리 팔면 120억 원. 이게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92년, 그러니까 90년, 91년 여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학기를 기다렸는데 취업 자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졸업했어요. 수교가 안 돼가지고 너무 빨리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원하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말에 제가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 구인 공고가 3줄 났어요. 구인 공고 딱 3줄 났어요. 무역해본 사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딱 3가지예요. 그 구인 공고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날 찾으려고 공고를 냈구나. 나를 찾는 공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런 3가지 스펙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영어 무역 있었고 중국어 무역 있었는데 중국어 영어 무역 3개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무역 영어를 많이 잘했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에서 무역을 해봤고 대학에서 중국학을 전공했잖아요. 완벽한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일단 원서를 내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이제 봤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중국에서 원자재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를 알선하는 오파상이었어요. 저기 화면에 이제 하얀 거 보이시죠? 저기 하얀 원단인데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짜면 저게 이제 중국이 지금은 이제 모든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산업이 되게 낙후됐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여기 지금 안산이 원래는 반월 공업단지라 그래가지고 염색업이 엄청 발달했었잖아요. 시화호가 예전에 왜 오염됐는지 아세요? 염색해서 오폐수를 거기다 흘려보내서 시화호가 오염됐던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제가 파는 원단이 여기로 왔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원단을 한국에 있는 회사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저한테 커미션을 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 원단을 중국에 가서 제가 다 찾았던 거죠. 어느 공장, 중국이 이제 넓으니까 어느 공장에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중국어가 되니까 당시만 해도 중국어가 잘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중국학 본토 중국어 전공이니까 중국 여러 군데 공장을 다니면서 그때 사회주의니까 사실은 그 공장에 가격이 없는 거예요. 원가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생산하니까 생산해서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어서 가격도 없어요. 근데 저는 중국어가 되니까 요즘 건희 씨가 자주 하는 것처럼 중국 공장에 가서 공장 사장님들한테 오빠 저 물건 내가 팔아줄게요. 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물건을 가져다가 한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국내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되게 조그만 여자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되게 잘 찾아. 그때만 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잘 찾으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중국에서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얀 걸 들여오지 말고 중국에서 저렇게 칼라를 염색해서 들어오면 어떨까? 지금 한국은 1,200원인데 중국에서 하면 한 700원 정도 할 것 같아. 600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크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아무도 이걸 도전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중국이 품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저렇게 칼라를 해서 들여와서 빨간색을 물에 빠면 빨간물이 나오고 까만색을 물에 빠면 까만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건데 제가 괜히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사람들이 저에게 충동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근데 제가 이제 도전 정신이 충만해갖고 남이 안 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염색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빨간색, 중국에 있는 빨간색 2개를 딱 놓고 세숫대야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걸 딱 넣었는데 물이 빠졌게 안 빠졌게요. 한국 건 안 빠졌는데 중국 걸 딱 넣는 순간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실력은 없는데 체면 이런 거 깎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오빠 품질이 안 되네. 뭐 중국에서 제일 잘한다면서 이게 뭐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그 한국에서 온 조그만 여자한테 자기 체면을 깎였다는 게 사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이분이. 그래서 다시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날 물이 안 빠지는 걸 만들어냈어요, 드디어. 그럼 전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최초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져오니까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난리 났죠. 중국산 물건 싼데 품질도 좋아.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한국염색공단, 이 안산의 반월 염색공단 단지를 망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또 저는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번 건 아니고 저희 사장님 많이 벌었고 제가 이제 보너스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좀 잘 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92년도 여름에 지금 이제 상해, 여러분 상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홍교공항, 시내에 있는 홍교공항의 옛날 모습이에요. 제가 거기 이제 첫 출장, 저로서는 이제 첫 해외 출장인 거죠. 푸릇푸릇한 게 해서 이제 했고,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또 중국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이제 비즈니스를 잘 했어요. 잘 했지만 제가 이제 그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하니까 사실 이게 결혼하고 애 낳고 일을 계속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너무 거리도 멀고 육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IMF 때 회사를 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네. 사진을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집에서 쉬면서 사실은 교회를 무지무지 열심히 나갔어요. 일주일에 7일을 교회를 나가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일엔 수요 예배 나가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뭐 봉사하고, 뭐 난리를 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어느 날 큰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엄마 배가 아파요. 엄마 배가 아파요. 그래서 왜 배가 아프니? 그리고 이제 아는 선배님들한테 전화를 했죠. 의사 선배님들한테. 선배님, 애가 배가 아프대요. 그랬더니 얘기 듣더니 야, 맹장이다. 야,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내일 아침에 수술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저녁엔 수술이 불가능하니까 내일 아침에 합시다. 맹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의사가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피검사 결과가 안 좋은데 큰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큰 병원 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병의 증세가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을 가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백혈병이에요. 그 지금은 글리백이라는 치료제가 있어요, 백혈병에. 근데 지금 이게 20년도 전 얘기인데 그 당시 백혈병 이러면 사망 선고랑 동일한 언어였어요. 저희 아들이 7살이었는데 얘가 백혈병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있는데 병원에서 별로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보자, 뭘 해보자라고 하는데 병이 급속히 악화돼가지고 딱 한 달 만에 설날 아침에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별로 제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와중에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쟤는 이제 멘붕이 맞겠죠, 멘붕. 그래서 진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집에서 그냥 정말 매일 잠도 못 자고 뭐도 못 하고, 사람 대인기피증 생겨서, 왜냐면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애들은 잘 커?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눈물만 나고 얘기도 할 수 없고.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가만히. 근데 한 6개월쯤 그렇게 살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집에서 있으면 가족이 피폐돼요. 가족 전체가 완전히 다. 왜냐면 엄마가 뭐
제가 또 아들이 또 하나 있잖아요. 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마가 맨날 널브러져 있고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남편도 제 눈치 보고 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거래를 했던 독일의 바이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에게 팩스를 보냈어요. 그때 이제 메일이 없었기 때문에 팩스를 보냈어요. 팩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나에게 한번 찬스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팩스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보냈는데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집에 이제 홈 오피스로 해서 이제 오피스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5분이 지나지 않아서 팩스가 오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이제 팩스를 쫙 받았는데 저분이 보낸 팩스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딸도 백혈병에 걸렸었는데 우리 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왔어.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일단 몸 추스리고 잘 지내. 내가 조만간 서울로 출장 갈 건데 얼굴 한번 봐. 아니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은 거래선에서 그런 메시지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저기서 이거 하나님이 보냈나? 제가 계속 봤어요. 예전에 거래하던 이분이 맞아. 근데 뭐 비즈니스 관계니까 비즈니스 얘기만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사적인 얘기를 해본 거잖아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하고 대구를 한번 출장을 갔으면 좋겠다고. 대구에 전시회가 있는데 가서 통역도 좀 해주고 시장 조사도 같이 해주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분과 새마을호를 타고 KTX 없을 때니까 새마을호를 타고 대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잘 끝나고 저녁 때 이제 둘이 나란히 앉아서 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애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응? 애기 얘기 좀 해봐. 아니 제가 여태까지 그런 말 하기 싫어서 사람도 안 만나고 두문불출하고 국내 거래선 다 끊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 얘기를 하려고 딱 입을 여는 순간 얘기가 나왔겠어요? 눈물만 막 펑펑 나오는 거죠. 막 울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슬픔을 참지 말고 그냥 드러내. 울고 싶을 때 울어. 슬프다고 얘기해. 그래서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였어요. 남들이 보면 정말 웃겼을 거예요. 무슨 기차 안에서 여자는 울고 있고 외국인 남자가 안아주고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때 그게 정말로 큰 힐링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갔어요. 이분은 그 독일에 있는 섬유 회사의 구매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제품을 사는 분이었죠. 그러고선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중국 출장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제가 이분은 생전 한 번도 중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저를 가이드 삼아서 간 거죠. 저는 늘 중국 출장 다니면서 중국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뭐 다 설명해주고 막 이랬더니 이분이 너무 만족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서 뭘 사보고 싶었는데 잘 몰랐는데 아니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샀는데 네가 사준다 하니까 내가 살게.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오다를 저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했기 때문에 커미션만 받았지 이렇게 큰 오다를 할 뭔가 없었어요. 제가 거래를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물건이 있어야 물건을 사서 줄 거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했죠.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오다를 해도 내가 오다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래? 성금 줄게. 저를 언제 봤다고 성금을 줘요. 그것도 80만 불을 준 거예요. 80만 불이면 얼마냐면 1억, 10억이죠. 10억. 10만 불이 1억이니까 저한테 10억의 성금을 준 거예요. 물건 사서 보내?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오다를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같이 출장 다니고 제가 유럽에 가면 자기 거래선들 소개시켜주고 어마어마하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일을 안 하지만 제가 유럽에 갈 때마다 계속 만나서 이제 오빠 동생으로 지내요. 이분이 이제 스위스 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찾아가서 만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전히 저를 지지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목사님이 너무 심취하셨나 봐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처음에는 원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분이 소개시켜준 거래선에서 저렇게 제품, 이불 이런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을 유럽에 리들이라는 그 슈퍼 체인이거든요. 저게 한 2만 개 정도 샵이 있어요. 거기에다 보냈고 큐빗이라는 TV 홈쇼핑 거기다 어마어마한 양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일주일에 얼마큼 많이 팔았냐면 40부터 컨테이너 40개를 일주일에 팔았어요.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뭐 동네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많이 팔았죠. 되게 웃긴 게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한국 여자가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요. 중국 사람이 유럽으로 만드는 것도 유럽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유럽 사람이 중국에 사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이 중국 제품을 한국을 통해서 리디아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또 이제 한국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꽤 많이 벌었죠. 제가 중국에 공장도 하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중국 그 동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쟤 뭔데 한국 사람이 중국 돈 다 벌어가? 저거 비즈니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중국 사람들이 저희 거래선들에게 다 리디아가 10원 해준대? 난 5원 해줄게. 리디아 20원? 나는 16원.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선들이 저를 아무리 좋아해도 가격을 너무 싸게 막연하면 제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동안에는 지식 산업이어서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잘 모르고 중국 사람들이 유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었던 거죠. 영어로 주문한 걸 제가 중국어로 풀어줬기 때문에 장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뭐 유럽 사람들도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중국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고 세계 시장을 잘 아니까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구나, 비즈니스가. 그러면 끝까지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뭘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의 끝이 뭐냐면 유통이 될 것인가 브랜드가 될 것인가. 유통이라는 건 뭐 아마존, 리들, 뭐 요즘 뭐 쿠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브랜드 뭐 나이키, 샤넬, 루이비통 이런 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유통을 하려면 일단 거대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대 자본은 없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루이비통은 조그맣게 집에서 가방 만들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이키는 저 나이키 로고 하나 줄 그런 돈이 없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창업을 해서 지금 거대한 브랜드가 됐죠. 제가 저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브랜드는 쉬운 거구나. 브랜드 하면 되겠네? 그리고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브랜드라는 걸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브랜드라는 걸 제가 이제 독일에 돈을 되게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저희의 바이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헬렌슈타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헬렌슈타인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한국에서 좀 쓰겠다. 대신에 공짜로 쓰자. 내가 나중에 중국에 라이센스를 하면 우리들이 반가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가지고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헬렌슈타인이라는 홈 텍스타일 브랜드, 이불, 침구류 이런 브랜드를 한국에 런칭을 해서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유통하기 시작했어요. 헬렌슈타인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네이버에서 빨리 검색해봐요. 헬렌슈타인. 이런 좋은 브랜드를 모르고 무슨 침구를 써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산이 별론데? 제가 강남 가면 다 알아요. 네, 저희가 있지 그 구스 침구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만 정말 매장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호평받고 있고 여러분들 이걸 모른다니까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브랜드인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런칭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회사 6화 원칙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떠냐면 저희 회사에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저희는
예, 선한 것이 많이 난다는 고양시 일산. 그리고 이제 9시 30분에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따라서 고객과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일하는 공동체가 저희 회사 리디아 RNC입니다. 네,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인데요. 저희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나 이럴 때,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치 기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일을 하냐 할 때 이제 4가지 저희 직원들 이제 시험 볼 때 나오는 건데, 고객 행복, 그러니까 고객, 그다음에 가족, 직원, 거래처 모두가 와우하는 그런 느낌을 주자라고 하는 게 고객 행복이고요. 열정, 열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안 되는 이유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 되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게 열정이에요. 탁월하게 일하자. 탁월하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희는 그 분야의 100명한테 전문가로 인정받으면 탁월하다고 얘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팀워크,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자기 혼자 똑똑하면 안 되고 자기의 그런 탁월함을 통해서 팀과 동료의 성과를 돕는 리디언.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희의 미션이 우리의 꿈,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미션입니다. 저에게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비즈니스 왜 하세요? 비즈니스 왜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 돈 벌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의 행복과 돈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가 이렇게 비례해요, 대부분. 근데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돈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가 반비례하는 점이 와요.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직 그만큼 돈이 없어 봐서. 여러분들 재벌 회장들이 되게 막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면 왜 바람 피고 왜 마약하겠어요? 안 행복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돈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는 건데, 저도 그런 점을 경험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왜 비즈니스 하지? 돈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그럼 나는 왜 비즈니스를 할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나는 어떤 때 행복하지? 대부분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어떤 때 행복했나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같은 청년부들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부장집사님을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10년. 저는 이제 제가 청년 때 저의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여러분처럼 누가 좀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너무 인생이 편할 텐데,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진로를 정할 때, 뭐 할 때 저에게 아무도 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제 진로를 정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가서 청년들을 보니까 쟤네들도 나 같은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좀 오지랖이 넓어갖고 제가 손들었죠. 내가 니네들 부장님 해줄게. 이제 돈은 너무 많잖아요. 돈은 너무 많으니까 맨날 애들 만나서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막 뭐 진로지도 한다고 그러고 맨날 꼬셔가지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학생들이 대부분 자기 진로를 정할 때 뭘로 정해요? 점수 맞춰서 가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잘 된다 하니까. 제가 애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그 과를 왜 갔어? 취업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정말 점수가 선생님이 가라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그 과를 간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애들이. 제가 계속 물어봤어. 너는 뭘 잘하는데? 뭐 하고 싶은데?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만나고 오면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를 만나고 오면 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해요. 애들이 자퇴한다는 말하고 전과한다는 말하고 해외 간다는 말하니까 부모님들은 너무 싫어했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때려쳤어요. 전과를 했고 뭐 해외여행을 가고 막 이랬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88년생, 뭐 87년, 86년 뭐 이랬는데 지금 다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저랑 만나고 나서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저 자주 만나주세요. 제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할 일이 이런 거구나. 정말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커가지고 청년부를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가르칠 수 없잖아요. 집에서나 잘하지 뭐 이런 말 하게. 그래서 제가 제 자리를 프리미엄을 받고 딴 집사님한테 넘겼어요. 프리미엄 받고. 되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너무 행복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유럽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유럽 회사들은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지? 왜 바뀌지? 어느 날 없어졌다, 어느 날 오고, 어느 날 없어졌다,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육아휴직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제가 삼성물산 들어갔을 때 각서를 쓰고 들어갔어요. 결혼하면 퇴직한다. 결혼하면 퇴직한다고 제가 각서를 쓰고 들어갔다니까요. 제 나이 때는 20살에 취업해서 23살 되면 괜찮은 남자 물어서 시집가서 편하게 사는 게 여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생활 오래 했다 이퀄 노처녀 뭐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25 넘으면 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결혼 안 해? 이랬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결혼할 뿐만이 아니라 애까지 낳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래도 가능해? 너무너무 근데 일을 잘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애 낳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경단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에 심하게 고민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일산은혜교회라고 굉장히 개혁적인 교회인데 목사님이 앞에서 계속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교회만 갔다 오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야. 고아와 과부는 누구지? 우리 주변에 봐요. 고아와 과부가 어디 있어? 응? 우리가 고아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가 누구냐고 생각을 제가 계속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이 친구들은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정말 시대를 너무 잘 타고 나서 공부 지질이 안 하고 그래도 취업할 때가 너무 널렸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받아주잖아요. 받아줄 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고아는 아닐까?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괜찮은 여자들이 결혼했다는 이유 또 애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직장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삶 그게 과부가 아닐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학력, 성별, 나이, 스펙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그냥 내일부터 나오세요 해서 이게 취업이 된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서로 이제 연애하는 기간을 가져요. 여러분들 이제 그 취업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이제 뭐 구인 공고 보면 정말 이럴까? 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어떠냐면 이력서를 썼지만 정말 이 사람이 이럴까? 되게 궁금해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3개월 동안 회사를 다녀보면서 정말 구인 공고에 난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력서에 쓴 게 맞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귀어보고 결혼해야지. 오늘 만나서 눈 빵 마주쳐서 야 내일부터 결혼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자기도 스스로 평가하고 나는 회사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 이런 거를 평가하고 또 이제 같이 일하는 팀장이 평가하고 그리고 전 직원들이 이제 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저한테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 리디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뭐 다 이제 영어.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팀 조직이니까 팀을 이끄는 리더가 있으니까 이제 팀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이제 뭐 팀장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친구들이 그 발표를 해요. 전 직원들 앞에 자기가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고 무슨 미션을 이런 일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걸 듣고 전 직원이 저렇게 이제 투표를 예전에는 저렇게 아날로그로 했는데 지금 다 구글 설문지로
저희가 투표를 하고 3개월이 지나서 모든 직원들이 오케이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3개월 정직원 낸 기념으로 선물을 주고 이제 우리 멤버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3개월 동안 뭐 월급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퇴직금 뭐 이런 거 없고요. 전부 똑같이 하되 채용을 잠시 유보한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좀 사귀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렇게 이제 저희 회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이든지 경력사원이든지 처음에 들어와서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이제 직원들이 책을 읽고 3개월 동안 엄청 빡세요. 3개월 동안 거의 12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 쓰고 디스커션하고 뭐 물류 가서 교육받고 뭐 하여튼 3개월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잔다고 하고 가장 좋은 일이 뭐였냐 이랬을 때 3개월 지나면 이제 2다리 뻗고 잔다. 뭐 이제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해외 연수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 MBA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꿈이 뭐냐면 이런 고아와 과부가 전부 사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사회가 안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희 회사를 통해서 자기의 사업장을 갖는 것, 자기의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저의 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친구가 오른쪽 별 밑에 있는 친구가 쌤이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2년 일하고 나서 저한테 손들었어요. 제가 사업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생산을 담당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나가서 사업을 하면 리디아가 제 물건을 좀 사주시고 제가 딴 데 영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게요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1호 사장이 된.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엄청 잘 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전히 이 친구 물건을 계속 사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 스스로 사장 돼보기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동을.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결국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해보고 자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이제 실행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도 발표하고. 저희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면 뭘 지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모르면 물어보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면 자기가 해야 될 목표들을 자기 스스로 발표를 해요. 우리는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이걸 해볼게요. 나는 이걸 해볼게요라고 모두 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올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구나라고 저는 이제 주로 듣죠. 네, 넘겨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교육을 엄청 빡세게 시킵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어떤 기업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회사야말로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학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학교가 선발의 자유가 없어요. 학교가 뽑고 싶은 학생을 뽑을 수 없어요. 나라에서 뽑으라는 기준을 주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뽑아야 되는데 회사는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뽑아요. 선발의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커리큘럼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느 학교도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거 제대로 못 가르쳐요.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거 마음껏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간도 뭐 초등학교 6년, 3년 이렇게 있는데 회사는 기간이 없어요. 마음껏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그 사람 퇴사할 때까지. 제가 보기엔 회사만큼 좋은 교육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이제 하는데 지금 125차? 125차면 엄청 많죠.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영어 이름 부른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사원증 그다음에 이렇게 책상 앞에 다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서 때로는 택배가 왔는데 누굴 건지 몰라서 찾아줄 수가 없다는 한국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뭐 명절에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뭐 송년회 뭐 뻑적지근하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라 이 모든 행사가 모이는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 결혼하고 애 낳는 게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서 저희 회사에 와서
그 저 밑에 배부른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육아휴직 2번 갔다가 작년에 복직했어요. 엄청 일을 잘하는. 그래서 저희 회사 매년 아기가 태어나는데 작년에 4명 태어났고요. 그래서 4명이 육아휴직 중이고 올해 5명이 태어나요. 저희 직원이 44명인데 지금 8명이 육아휴직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약간 걱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되게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라에서 이런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요. 저희 회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상장, 이건 정말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뭐 청년치나 여성치나 여가치나 뭐 우수 뭐 유망 중소기업 뭐 이런 상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자랑이 뭐냐라고 직원들한테 서비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는 기업 문화가 좋다. 다 모두 기업 문화가 좋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저희 회사의 본사 건물입니다. 이 본사 건물을 저희 이제 계속 새 살다가 이제 드디어 장만하게 됐어요. 저희 사무실 모습이고 이게 저희의 옥상. 저희 루프탑에서 저녁에는 저렇게 하고 낮에는 저희가 따로 회식 안 하고 바베큐 파티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물류센터예요. 저희가 이제 사옥을 사고 이제 하고 너무 즐거워했더니 물류센터 직원이 우리도 물류센터를 자가 물류센터 남의 집 살기 싫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땅 밟기 하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그 직원이 발표한 지 1년 만에 저희가 기적적으로 저 땅을 사게 돼서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요게 이제 재작년 10월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역대 최고 매출 해가지고 저희가 다들 어렵다는데 너무 장사를 잘해서 저희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 이제 그 회사를 이전하고 저희가 송년회를 했는데 송년회 끝나고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저렇게 깨알 같은 글씨,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인형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전 직원이 써가지고 줬는데 너무 기억에 남고 제가 받은 어떤 표창장보다 가장 가지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거룩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함이 뭘까요?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거룩함은 뭘까요? 손 들고 대답해 주실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룩은 이거다. 목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거룩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란 뭘까라고 했는데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거룩함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룩한 게 뭐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거룩한 게 뭔가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건가요? 성경 열심히 보는 건가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가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뒤에 예시들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3장에서 8절 네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겨.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있는 거 잘 살펴봐. 그 사람 도와줘.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마. 그리고 고용인으로서 네가 이렇게 해. 장애인한테 어떻게 해? 재판 돈 받고 재판 함부로 하지 마. 노인네들 잘 도와야 돼. 이방인 외국인 거류자 배척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잘 돌봐줘야 되지. 그리고 공정하게 거래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잘해라고 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것들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레위기에서 이야기해요. 이게 거룩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오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렇게 거룩해지고 싶어서 뭔가 구별되고 싶어서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너네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구별돼라고 하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뭘 요구하시지? 나한테 거룩이라는 거 뭘 요구하시지를 제가 봤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레위기 19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저거 누구한테 주는 말씀일까요? 예, 이거는 사장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남을 고용한 고용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억압하지 말아라. 열정페이 하지 마. 예? 착취하지 마. 노동 착취하지 마. 예, 그리고 월급 제때 줘. 월급 제때 주란 말이에요. 아침까지 밤새도록 놔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그 매일매일 돈을 받아야 품삯을 받아야 그걸로 쌀 사서 집에 가서 밥 먹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으로 따져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월급날 제때 월급 줘 이런 거예요. 예. 저한테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거 내가 우리 직원한테 억압하고 있나?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시키고 있나? 착취하고 있나? 노동 착취?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월급을 제때 주는가? 네. 저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울인 거죠. 네.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바비큐 파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은 야채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직원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직원들 엄청 행복한데 저렇게 행복한 직원들이 누가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예, 저하고 남편하고 고기 만들어서 열심히 고기 굽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 너무 좋은데 저희 계속 고기 구워요. 또 어떠냐면 하기 싫은 일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청소, 저기 줄 긋고 이런 건데 창고 옮길 때 저희가 다 줄 긋고 다 했거든요. 남들이 행복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 이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것인가 저의 레코멘드를 5가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넘겨주시면 백투 베이직인데 되게 심플해요. 먼저 배고프라는 얘기인데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없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별로 필요가 없어서. 이제 저는 라떼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저희 세대는 부모님한테 사실 기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희보다 똑똑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대부분 무학이거나 초졸이거나 중졸이거나 많이 배우면 고졸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한테 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다 저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결핍이었어요. 모든 게 결핍이죠. 지금처럼 차도 있고 모두 있는 게 아니라 결핍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내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엄마가 뭘 하나 주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싸우시나요? 먹을 거 가지고? 언니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우고 그러나요? 저희 때는 막 서로 감추고 막 엄청 그랬어요. 그런 배고픔, 그런 갈증,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입시를 향해서 모든 것이 취업을 향해서 여러분들 모두 엉덩이에 종기 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아마 거의 다 치질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인생은 책에 그 앉아갖고 시험 공부하는 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책들을 읽고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으니까
세계를 좀 다니면서 좀 많은 경험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다양한 삶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공무원이 되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정말 최종 목적지냐? 그게 가장 좋은 삶이냐라고 하는 거에 저는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을 책 속에서 배우고 여행 속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책은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어다니면서 하는 독서예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정말 시간 많고 이럴 때 나 돈 없어서 못 가요? 돈은 여행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시간이에요. 저는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겠어요? 제가 많이 가요. 그렇지만 제가 못 가는 이유는 저에겐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저한테 정말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여행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네? 저는 제가 100살쯤 살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래?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줄 아세요? 120살까지 살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89살이에요. 저랑 같이 사는데 우리 시어머니 언니는 95살이에요. 제가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요 다 90대에 돌아가세요. 그럼 저는 언제 죽겠어요? 10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제가 보증합니다. 120살까지 살아요. 자,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은퇴가 몇 살이에요? 중간에 안 잘리고 내가 정년까지 간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60살이에요. 그러면 몇 년을 놀아야 돼요? 60년을 놀아야 돼요. 대기업이 좋은 데인가요? 여러분이 20살부터 인생이 시작되는데 20살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20살부터 살기 시작해서 60살까지 살면 40년 정도 자기 의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살아야 될 60년이 더 남은 거예요. 인생은 60부터 아닌가요? 그럼 나는 공무원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공무원 해봤자 많이 하면 30년 하잖아요. 대기업 가면 많이 하면 30년 해요. 30년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나요? 저는 조기 은퇴가 목표여가지고 60살쯤 은퇴할 건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그 이후에 쫙 플랜이 짜져 있어요. 저는 제가 늦어도 아무리 못해도 80살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80살 이후에 일 안 하고 놀면 20년을 놀아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어떻게 놀지? 너무 지루할 것 같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냐면 지금 공무원 돼서 내가 편하게 살게 그거 얼마 못해요.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 하고 나서 은퇴하면 오라는 데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은퇴하면 오라는 데가 없어요. 잘 보세요. 주변에 은행 지점장하고 은퇴하신 분이 뭐 하고 있는지. 할 일이 없어요. 돈은 있을지 모르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등산 가고 친구 만나서 당구 치고 그런 거예요. 그거 어쩌다 한번 하면 좋은데 매일 하면 별로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길게 봐야 돼요. 나는 120살인데 어떻게 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길게 보면 공무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기업? 대기업 다녀봤자 별로예요. 내가 대기업에 가서 돈 조금 더 받았어? 돈 더 길게 받으면 돼요. 똑같아요. 총액은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인정받으면서 잘 살 것인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청년들에게 이제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저희 세대의 잘못이고 저희 선배 시대의 잘못인데 헬리콥터 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결정해줘요. 어렸을 때 어느 유치원 가고 어느 초등학교 가고 사교육을 뭘 시키고 학교는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플랜을 세워줘요. 막 뭐 하려고 그러면 야 네가 뭘 알아 엄마가 해주는 대로 해 라고 컸어요. 그렇게 회사를 딱 와보니까
회사는 그런 조직은 아니거든요. 회사는 대부분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 이제 아주 직장인 초급 단계일 때 뭘 시키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래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이제 직장 와서 사춘기가 시작이 돼요. 내 인생은 뭐지? 난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직장인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지? 다 배워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뭘 가르쳐야 돼? 이런 입장이고, 우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지금 G세대 그런 컨플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할 때 스스로 해보세요.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가 뭐가 두려워? 여러분들 실패하면 잃을 거 있어요? 아니 어차피 가진 것도 없잖아. 에? 여기 뭐 수십억 가진 사람 있어요? 내가 이거 실패하면 인생이 뭐 좌절된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 실패해도요, 예, 그건 다 경험이고 자산이에요.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40세까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몇 년 더 남았어요? 80년 더 남았어. 40세까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40세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때 알아도 전혀 늦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질러야 돼. 전 질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삼성물산 다니다가 회사를 때려치고 대학을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딱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너 왜 이렇게 무모하냐? 너 여기 잘 다니다가 괜찮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그때 나왔을 때 월급 포기했죠? 좋은 미래 포기했죠? 대학 간다고 취업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때 그걸 포기하지 않았었으면 제가 뭘 얻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뭘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결정하세요. 부모님 눈치 보지 말고. 왜냐면 이미 20살 넘었는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진짜 가게를 꾸려야 된다. 내가 벌지 않으면 부모님 못 먹고 산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케이스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보는 노력들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사는 세상인데요. 여러분 진짜 요즘은 세상이 되게 각박해요. 자기 하나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가. 그래서 우리 뭐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뭐 몇 달 동안 몰랐다. 뭐 이런 케이스. 관심이 없어요. 온리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친한 사람에게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쏟고 내 아주 가까운 사람에 관심을 쏟을 동안 사회는 구조적으로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 구조의 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받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생각해요. 그건 나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투표해야 되고 누구를 찍어야 되고 우리 이 지역사회의 악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대입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정치에 관심 가져야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지 않고 악이 선포된다고 했을 때 우리 과감하게 반기를 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남들과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고. 그 잘 다스림의 그 책임이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